자, 원장님. 자, 우리나라 보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 좀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좀 높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밀접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지표는 조금 복잡해서 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독일 이런 그 제조 강국들에 비해서 네. 양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계산해 보면은 네. 양적인 지표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은 네. 예컨대 자동차 같으면은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진출을 할 때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질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면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부품의 수입 의존도 또 해외로 이전된 공장들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우리 산업이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수출 규제 때 좀 이런 걸 좀 절실히 느끼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해외로 공장을 제조업 공장들이 이전하기 시작한 게 네. 중국이라든지 혹은 다른 개도국의 어떤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을 거기 가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 싼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첨단의 소재나 혹은 첨단의 부품을 일본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재나 부품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의 현지 공장이나 중국 기업에게 수출을 하면은 네. 중국이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EU에 판매해 수출하는 네. 이런 이 동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국제 분업 구조가 그동안에 형성이 되어 왔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한쪽 부분이 취약해지는 산업 생태계의 강건성 문제가 하나 노정이 되고 네. 이제 중국도 스스로 이제 부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이제 문제가 이제 노정이 됐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고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 뭐 네. 숨은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뭐 이런 하도급 구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대기업형 산업이 아닙니다. 네. 특히 지금 일본이 지난번에 우리 수출 규제를 통해서 했던 그 규제한 소재들도 보면은 일본의 중견 기업들이 대부분 만드는데 그 중견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떤 거는 뭐 90% 가까이 되는 것도 네. 있고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소재 부품 장비는 강소기업, 네. 강한 어떤 중견 기업들 이걸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 이제 좀 독특하게 네. 이게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 독점적인 어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수요 독점적 대기업이 거래를 하다가 뭐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다든지 중소기업이 갖고 온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소부장 산업이 육성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새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정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네. 기술 탈취라든지 부당한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 당국이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네. 중소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의 혹은 중견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의 필요성을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느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딱 들어가니까 네. 아 이거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 그냥 필요할 때 네. 언제든지 수입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네. 일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수요 대기업들이 그런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유인이 생겼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충분히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뭐 우리 소부장 산업 같은 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뭐 당연히 중요하고 또 선진 제조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뭐 양적이고 또 질적인 이런 노하우들, 자 이런 노하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제조업의 도약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사회자님 지금 지적이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을 육성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겠다. 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 소재 산업이라는 게 몇십 년이 걸려서 일본이 만든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다. 네.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오고 예. 최근에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 숙련을 대체하는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센서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네. AI로 이걸 분석을 해서 최적화하는 이게 네. 숙련을 대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마트 제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오래된 노하우를 충분히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네. 지금 후보 물질을 예. 예전 같으면은 뭐 몇 년이 걸려서 후보 물질을 해도 많이 못 만들던 것을 지금은 간단하게 해서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네. 100건씩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시간을 네. 단축할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네.